방탄조끼 없이는 밖에 못 나가요. 미국 시카고 여고생 에밀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총성이 울리고 밤에는 절대 외출하지 않았죠. 그런 그녀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휴전 국가라며 전쟁 나면 어쩌려고. 학부모들의 걱정 속에서요. 하지만 일주일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울고 있었죠. 한국은 전쟁터가 아니라 천국이었어요. 여권, 현금 500달러, 아이폰이 든 가방을 한강공원 벤치에 30분 방치했는데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선 무슨 일이?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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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총성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교실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고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속삭였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시카고 남부에 있는 우리 학교의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으니까요. 저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 태어나 17년을 살았어요.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건 생존 게임과 다르지 않죠.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엄마는 제 어깨를 붙잡고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눈 마주치지 말 것, 이어폰 끼고 걷지 말 것, 해지기 전에 꼭 집에 들어올 것. 방탄조끼 없는 외출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농담은 사실 농담이 아니었어요.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우리는 겨우 책상 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우리 학교가 아니라 2블록 떨어진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지만 총성은 분명히 들렸고 우리는 또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죠. 선생님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업을 재개했지만 제 손은 1시간 내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특별한 공지를 했어요. 학교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수학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거였죠. 2주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부산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아이들은 K-팝 그룹 이름을 외쳤고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 얘기를 꺼냈죠. 하지만 학부모 설명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제 엄마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한 학부모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은 아직 휴전 국가 아니냐고, 전쟁이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부모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나라 바로 아래에 애들을 보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심지어 누군가는 한국이 중국의 일부 아니냐는 황당한 질문까지 던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고 OECD 국가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부모들의 머릿속엔 이미 전쟁터 이미지가 박혀 있었으니까요. 제 엄마도 단호했어요. 시카고도 위험한데 왜 굳이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까지 가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가 간절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매일 총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2주라도 좋으니 학교 가는 길에 총 맞을까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전쟁이 나든 말든 적어도 길거리 총격전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결국 저는 엄마를 설득했어요. 제 절박함이 통했는지 엄마는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25명의 신청자 중 최종 선발된 학생은 12명. 저는 그 중 하나였죠. 출발 전날 밤, 엄마는 제 짐 사이사이에 호신용 스프레이와 호루라기를 숨겨 넣었어요. 전쟁터에 가는 딸이 걱정됐던 거겠죠. 저는 그저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곧 경험하게 될 세상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활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항공기들. 어디에도 군용기나 경계 태세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했습니다. 시카고 공항은 늘 소란스럽고 어수선했거든요. 큰 소리로 다투는 사람들, 경찰견을 동반한 무장경찰, 긴장한 표정으로 감시하는 보안 요원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너무 조용했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렸고 아이들조차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제일 이상했던 건 경찰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보였는데 그들은 총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권총이 허리춤에 있긴 했지만 미국처럼 손에 라이플을 든 채 감시하는 모습은 아니었죠. 오히려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 제시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경찰들 진짜 경찰 맞냐고요.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내내 저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너무 평화로웠거든요. 전쟁 위험이 있다던 나라가 이렇게 느긋할 수 있나 싶었죠. 공항 로비에는 카페와 편의점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경보음도 긴장한 분위기도 전혀 없었어요. 숙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시카고에서 밤에 가방을 등에 매는 건 가져가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도 저는 계속 주변을 경계했죠.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혼자 길을 걷고 있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에요. 게다가 여학생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제시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봐, 저 애 혼자 걸어가고 있어. 미쳤나 봐. 제시카도 놀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편의점에서 나오는 남학생도 보였고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여학생도 보였죠. 심지어 어떤 여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납치당하려고 작정한 걸까요? 부모들은 대체 뭐 하는 거죠? 미국이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밤 9시에 10대 아이를 혼자 내보내는 건 부모로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니까요. 버스 안에 다른 친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나 봐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는 저렇게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혀를 찼죠. 인솔 선생님인 미스터 톰슨이 우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우리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짐을 챙기는데 옆 테이블에 누군가 노트북을 놓고 간 채로 사라진 게 보였거든요.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주인이 화장실 간 건지 아니면 정말 두고 간 건지 확인하려고요. 5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집어들고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뭔가 이상해. 전쟁 위험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평화로운 거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방비한 거야?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걸어 다녔고 편의점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샤워를 하러 가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기묘한 평화가 계속될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한 이 평화가 얼마나 당연한 일상인지, 그리고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를요. 셋째 날 오후,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진 첫날이었죠. 선생님은 5시까지 호텔로 돌아오라고만 했고 그 전까지는 마음껏 둘러보라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가방을 앞으로 꽉 껴안은 채 공원으로 들어섰습니다. 한강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었고 돗자리를 펴고 앉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죠. 누군가는 치킨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이상했던 건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평화로웠거든요. 시카고 공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사람들은 짐을 아무렇게나 펼쳐놓고 자리를 비우기도 했어요. 자전거를 세워두고 멀리 산책을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급 자전거인데도 자물쇠조차 채우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제시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기 푸드트럭 있대. 가서 뭐 먹자.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사흘째, 아직 한 번도 위험한 일을 겪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정말 안전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죠. 푸드트럭 앞에는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우리는 순서를 기다리며 메뉴판을 구경했습니다.
떡볶이, 핫도그, 어묵, 붕어빵. 한글로 적힌 메뉴를 번역기로 돌려가며 킥킥거렸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합류했고 어느새 우리 일행 12명이 모두 모였어요. 음식을 받아들고 우리는 근처 벤치로 갔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떡볶이를 먹는데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매운맛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계속 입에 넣었죠. 친구들은 셀카를 찍기 시작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가방이 무거워서 벤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찍기 편하게요. 여권, 지갑, 아이폰 14 프로가 들어있는 제 크로스백을요. 시카고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긴장이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우리는 30분 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강변을 따라 조금 걸어보기도 했죠. 제시카가 화장실 가자고 해서 같이 갔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씻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묶고 립밤을 바르고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샀습니다.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어요. 가방이 없었습니다. 손을 허공에 휘저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어깨에 메고 있어야 할 가방 끈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도 없었고 제시카가 들고 있지도 않았죠. 어디 뒀더라? 언제 벗었지?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 갈 때는 메고 갔어. 그럼 그 전에? 푸드트럭? 아니야, 음식 받을 때까지는 있었어. 벤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벤치에 두고 왔어요. 30분 전에요. 아니, 어쩌면 40분도 넘었을 거예요. 여권, 현금 500달러, 신용카드, 아이폰이 다 들어있는 가방을요. 제시카에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겨우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가방. 벤치에 두고 왔어.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언제? 우리는 동시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미국이었다면 3분 안에 사라졌을 가방이에요. 30분이나 지났으면 이미 범인은 멀리 달아났겠죠. 여권이 없으면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설명하죠? 한국이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제가 이 꼴이라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것 같았지만 계속 달렸어요. 벤치가 보이는 곳까지, 제 인생이 끝나는 곳까지. 머릿속이 하얘졌고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벤치까지 달려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했습니다. 여권 재발급 받으려면 며칠이 걸릴까? 항공권은 어떻게 하지? 아이폰은 이미 암시장에 팔렸겠지. 500달러는 당연히 날아갔을 거고요. 제시카가 헐떡이며 제 옆으로 따라붙었어요. 그녀의 얼굴도 창백하긴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거의 동시에 벤치 근처에 도착했고 그제야 다른 친구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친구들이 물어왔지만 저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가방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30분이나 지났는데 남아있을 리 없잖아요. 제이크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밀리, 너 완전히 끝났어. 여기 CCTV 있어? 없으면 못 찾아. 그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저었죠. 누군가는 경찰한테 신고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선생님께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하면 엄청 혼날 게 뻔했거든요. 자유시간이라고 해서 방심하고 귀중품을 함부로 둔 제 잘못이니까요. 어쩌면 프로그램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제시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죠. 에밀리, 일단 가보자. 혹시 몰라. 혹시라도 남아있을지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희망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따라왔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죠. 경찰은 부르지 마. 미국도 아니고 여기서 경찰 부르면 우리 추방될 수도 있어.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경찰이 얼마나 무섭고 까다로운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카고에서 물건을 도난당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서류만 한 무더기 작성하게 하고 결국 찾아주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도 있어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애초에 그런 곳에 왜 갔냐고 추궁하듯 물어보곤 하죠. 베로니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어떡해. 여권 없으면 못 돌아가잖아. 그녀의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떡해. 이미 늦었는걸. 우리는 비틀거리며 벤치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제 인생이 끝나가는 순간인데 남의 시선이 무슨 상관이에요. 제이크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훔쳐갔을 게 뻔해. 범인을 어떻게 잡아? CCTV도 없는 것 같은데.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한강공원은 너무 넓었고 CCTV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설령 있다 해도 경찰이 움직여줄까요? 외국인 학생이 가방 잃어버렸다고. 마이클이 말했죠. 에밀리, 각오해. 이미 암시장에 팔렸을 거야. 아이폰 14 프로면 여기서도 비싼 거잖아.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맞아요. 아이폰이 들어있었죠. 한국에서도 비싼 물건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요. 30분이면 충분히 팔고도 남았을 시간이에요. 제시카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우리가 돈 모아서 당장 필요한 건 해결해 줄게. 여권은? 대사관 가면 되잖아. 그녀의 위로는 고마웠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여권 재발급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는 거 다들 알잖아요. 그동안 저만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벤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고 손은 땀으로 흥건했어요.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제 가방이 사라진, 제 여행이 망가진, 제 인생이 꼬여버린 그 현실을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눈을 감은 채로는 걸을 수 없었고 결국 눈을 떴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시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녀의 입이 벌어져 있었죠. 다른 친구들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의심하는 듯이.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벤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방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30분 전에 놓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검은색 크로스백. 앞쪽 지퍼가 살짝 열린 채로. 제 아이폰 케이스의 보라색 모서리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제시카가 제 팔을 흔들었어요. 저거 내 가방 맞지? 저기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투였죠.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30분 넘게 지났는데. 이건 함정이야. 분명 함정이라고. 그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냐? 우리가 가져가면 경찰이 튀어나오는 거 아냐?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건 너무 이상했거든요. 시카고였다면 3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가방이에요. 30분이 넘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누가 일부러 놓아둔 거예요. 우리를 유인하려고요. 제이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 찾아봐. 어디 숨어서 찍고 있을 거야. 우리 함정에 걸리는 거 촬영하려고. 친구들도 두리번거렸지만 뚜렷한 CCTV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한 커플이 우리가 서 있는 벤치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오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였죠. 저희는 숨을 죽였어요. 저들이 가방을 가져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최소한 범인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커플은 벤치에 앉으려다가 가방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옆 벤치로 가더라고요. 가방이 놓인 벤치를 피해서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뭐야, 저 사람들. 왜 안 가져가? 무료로 아이폰 14 프로를 줍는 기회인데. 잠시 후 조깅하던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벤치 앞에서 속도를 줄이더니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어요. 가방과 불과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가져가겠구나. 하지만 그 남자는 물을 다 마시고는 그냥 다시 뛰어갔어요.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베로니카가 속삭였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장님이야? 저기 명품 가방이랑 아이폰이 있는데 왜 안 가져가는 거야? 제 가방은 명품이 아니었지만 베로니카의 당황스러움은 이해가 갔어요. 저도 똑같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세 번째로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지나갔어요. 작은 흰색 강아지였는데 그 강아지가 가방 쪽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죠. 이제 아주머니가 가방을 발견하겠구나. 하지만 아주머니는 강아지 줄을 당기며 말했어요. 코코야, 안 돼. 남의 물건이야.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의 물건이라고요? 주인도 없는데? 30분 넘게 방치된 걸 어떻게 남의 물건이라고 확신해요? 마이클이 헛웃음을 쳤어요. 미쳤나 봐. 이 나라 사람들. 저건 공짜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시카가 제 등을 떠밀었어요. 가서 가져와. 내 가방 맞잖아. 하지만 저는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 리 없어요. 제이크가 먼저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계속 경계하면서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그가 가방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누가 튀어나와서 소리치거나 경찰이 나타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이크가 가방을 열어보더니 저를 향해 외쳤어요. 에밀리, 여기다 있어. 여권, 지갑, 폰, 전부. 저는 비틀거리며 벤치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죠. 정말이었어요. 여권, 지갑, 아이폰, 심지어 $500 현금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30분 넘게 사람들이 수십 명은 지나갔을 텐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마이클이 말했죠. 이건 말이 안 돼. 함정이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들 전부 공범인 거 아냐? 우리 반응 보려고 연기하는 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죠. 마치 벤치에 가방이 30분 동안 놓여있던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베로니카가 울먹였어요. 나 무서워. 이 나라 뭔가 이상해. 왜 아무도 안 훔쳐가는 거야? 사람들이 로봇인 거야? 저는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안도감보다는 혼란이 더 컸어요. 기쁘기보다는 소름이 돋았죠. 이건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공짜로 아이폰을 가질 수 있는데 안 가져간다고요? $500가 눈앞에 있는데 그냥 지나친다고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 호텔 가자. 나 여기 더 있기 무섭다.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기묘한 평화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서둘러 한강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죠. 이 사람들은 대체 뭐지? 왜 훔쳐가지 않는 거지? 혹시 CCTV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정말로 남의 물건에 관심이 없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되찾은 안도감보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주는 충격이 훨씬 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어젯밤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30분 넘게 방치된 가방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식사 내내 우리는 그 이야기만 했죠. 오후에 우리는 홍대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젊은이들의 문화를 체험해보라며 자유시간을 주셨거든요. 거리는 활기찼어요. 독특한 옷을 입은 사람들, 거리 공연을 하는 뮤지션들, 형형색색의 간판들. 시카고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제이크가 카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어요. 커피 마시면서 쉬고 싶다고요. 우리는 한적한 골목에 있는 2층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인테리어가 따뜻한 느낌의 작은 카페였어요.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우리 말고도 5팀 정도 있었죠.
구석자리에는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남자가 있었고 창가에는 책을 읽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안쪽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노트북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는 노트북을 그냥 테이블에 펼쳐둔 채 갔어요. 심지어 지갑과 휴대폰까지 옆에 놓여 있었죠. 제시카가 제 팔을 쿡 찔렀습니다. 저거 봐. 또 저러네. 저 사람 미쳤어? 그녀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그쪽을 쳐다봤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죠. 저 노트북 맥북 프로잖아. 최소 200만 원은 하는데. 저렇게 놔두고 가다니. 베로니카가 덧붙였어요. 지갑이랑 폰도 있어. 완전 털어가라는 거나 마찬가지네. 5분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돌아왔어요.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창가에 앉아있던 여자도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과 아이폰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카운터로 갔죠. 뭔가 주문하는 것 같았어요. 제이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이 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해도 안 훔쳐가는 게 신기해. 아니면 CCTV가 엄청 많은 건가? 저는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CCTV가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계산대 위에 하나, 입구에 하나. 그게 전부였죠. 그 정도로는 모든 테이블을 감시할 수 없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정말로 아무도 안 가져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강공원 일은 어쩌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카페에서도 똑같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라는 뜻이겠죠.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나 실험 좀 해볼게. 제 폰을 저 빈 테이블에 두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지켜보는 거야. 누가 가져가나? 제시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너 미쳤어? 폰 잃어버리려고? 하지만 제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알아야겠어요. 이 나라가 정말 그렇게 안전한지. 저는 테이블 반대편에 제 아이폰을 놓았습니다. 케이스도 벗겨서 더 눈에 띄게요. 보라색 아이폰 14 프로. 누가 봐도 비싼 물건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폰과는 약 5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새로 들어온 손님이 그 테이블 옆을 지나갔지만 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한 여자 손님이 그 테이블 앞에 섰어요. 저는 숨을 죽였죠. 드디어 가져가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잠깐 폰을 내려다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는 그냥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주인을 찾는 것 같았어요. 마이크가 중얼거렸죠. 말도 안 돼. 20분 동안 놔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30분이 지났을 때 카페 직원이 청소를 하러 왔어요. 그는 분명히 폰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테이블을 닫고 지나갔죠. 폰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베로니카가 말했습니다. 저 직원도 본 거 맞지? 왜 안 치워가? 분실물로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제시카가 대답했어요. 주인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30분 정도는 기다려주는 거 아닐까?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 사이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 테이블 옆을 지나갔어요. 누구는 잠깐 폰을 쳐다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죠. 심지어 그 테이블에 앉으려던 커플도 폰을 보더니 다른 자리로 갔어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CCTV 때문이 아니에요. CCTV가 있든 없든 이 사람들은 애초에 남의 물건을 가져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제이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해가 안 돼. 시카고였으면 10초 만에 사라졌을 폰인데. 여기 사람들은 천사야, 바보야. 저도 같은 궁금증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직해서 안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남의 물건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CCTV가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양심 때문일까요? 마침내 저는 일어나서 폰을 가지러 갔습니다. 손에 들었을 때 폰은 제가 놓았을 때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누군가 만졌다면 각도가 바뀌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제시카가 물었어요. 에밀리,
너 이제 믿어? 여기가 정말 안전하다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이해는 안 돼요.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카페를 나오면서 마이클이 말했죠. 나 진짜 충격받았어. 이 나라 사람들, 뭔가 다른 것 같아. 베로니카가 맞장구 쳤어요. 응, 천사들이 사는 나라인가 봐. 아니면 우리가 너무 나쁜 데서 살았거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카고에서 배운 모든 것,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 항상 경계하라는 것,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게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제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안도가 됐죠.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밤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제시카가 배고프다고 했어요. 치킨 먹고 싶다고요. 마이클도 라면 사오고 싶다며 거들었죠. 우리는 미스터 톰슨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편의점 다녀와도 되냐고요. 선생님은 잠깐 고민하시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11시 30분까지는 돌아오라고, 그리고 꼭 셋 이상 같이 다니라고 하셨죠. 저희는 신이 나서 방으로 올라가 겉옷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베로니카가 말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도 되는 거 맞아? 지금 11시 다 됐는데. 그녀의 말에 저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밤 11시예요. 시카고였다면 절대 나가지 않았을 시간이죠.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는 너무나 많은 걸 봤죠. 밤 10시에 혼자 걷는 여중생, 새벽까지 불 켜진 편의점, 가방을 30분 동안 방치해도 사라지지 않는 기적. 이 나라는 달랐어요.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간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9월 말에 서울은 선선했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걸어다녔죠. 퇴근하는 직장인들, 친구들과 수다 떨며 걷는 대학생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아저씨. 저는 습관적으로 가방을 앞으로 끌어안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방끈을 풀어등 뒤로 돌렸어요. 가방을 뒤로 맨다는 건 시카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시카가 제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에밀리, 너 드디어 가방 뒤로 맸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편의점까지는 2블록 정도였어요. 걸어가는 내내 저는 주변을 구경했습니다. 가로등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의 불빛이 거리를 밝혔죠. 어두운 골목은 거의 없었어요. 한 술집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누군가 벤치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완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양복을 입은 채 벤치에 비스듬히 기대어 코를 골고 있었죠. 마이클이 멈춰 섰어요. 저 사람 괜찮은 거야? 술 취한 것 같은데. 우리도 걸음을 멈추고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분명히 술에 취해 있었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캔맥주가 하나 놓여 있었죠. 시카고였다면 이 남자는 10분 안에 털렸을 거예요. 지갑, 휴대폰, 시계, 심지어 구두까지 다 벗겨졌겠죠. 어쩌면 폭행당했을 수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는 건 나 좀 공격해달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남자를 그냥 지나쳤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피해서 걸어갔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 섰어요. 저는 긴장했죠. 뭔가 하려나.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감기 걸리겠네. 그리고는 그냥 갔어요. 베로니카가 속삭였어요. 저 사람 안 털리는 거 진짜 신기하다. 미국이었으면 벌써 구급차 실려갔을 텐데. 제시카가 맞장구 쳤죠. 응, 아니면 경찰차. 여기는 저렇게 자도 아무도 안 건드리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데 아무도 해치지 않는 세상. 누군가의 무방비한 모습이 위험이 아니라 그냥 일상인 세상. 이게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지금 웃고 있어요.
밤 11시에 거리를 걸으면서 웃고 있다고요. 시카고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밤에 외출한다는 건 항상 긴장과 두려움을 의미했으니까요. 편의점 안은 환했어요. 직원 아저씨는 친절하게 인사했고 우리는 마음껏 과자와 음료수를 골랐죠. 제이크는 라면 4개를 샀고 베로니카는 초코파이 3봉지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바나나 우유와 새우깡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편의점 앞 테이블에 누군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요. 혼자서요.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자연스러워 보였죠. 돌아가는 길, 저는 가방을 여전히 뒤로 메고 있었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요. 가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호텔이 보이는 곳에서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며 거리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환한 가로등, 24시간 편의점의 불빛, 안전하게 걷는 사람들. 이 모든 게 너무나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죠. 제시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뭐해, 안 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밤 공기가 이렇게 자유로운 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긴장하고 경계했다면 지금은 떠나기 싫어서 발걸음이 무거웠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가려는데 한국방송국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외국인 학생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여행이 어땠냐고 물었죠. 저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리포터 언니가 물었어요. 한국은 어떠셨어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이 일주일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곳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친구들의 부모님도 모두 걱정했죠. 전쟁 날 수도 있는 나라에 왜 가냐고요. 리포터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진짜 위험한 곳은 제가 살던 시카고였다는 걸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17년 동안 총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학교 갈 때마다 총 맞을까봐 무서워했고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죠. 가방은 항상 앞으로 껴안고 다녔고 모르는 사람과 눈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밤 11시에도 여학생들이 혼자 걸어 다녔어요.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갔죠. 제가 가방을 30분 동안 벤치에 두고 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제시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리포터 언니의 눈도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더 있고 싶어요. 그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죠.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마이클이 대신 말해줬어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이번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베로니카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알았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이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진실은 정반대예요.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리포터 언니가 물었어요.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한국은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천국이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가도 폰을 놓고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밤 11시에 편의점을 가도 안전했어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저는 절대 불안장애로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시카도 울고 있었어요.
베로니카도 마이클도요. 우리 모두 같은 심정이었던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요. 미스터 톰슨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분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30년 교직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여행지를 떠나기 싫어하는 건 처음 봐요.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는 게이트로 향했어요. 면세점을 지나가면서도 기념품 가게를 보면서도 저는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이 공항을, 이 나라를, 이 안전함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보였죠. 맑고 평화로운 하늘이었어요. 일주일 전, 저는 이 하늘 아래 전쟁의 위험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제가 돌아갈 곳에 있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일어섰지만 저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제시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죠. 에밀리 가야 해.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올 거예요. 아니, 어쩌면 여기서 살 수도 있겠죠. 대학을 한국에서 다닐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라면 제 불안장애도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놨어요. 벌써 옛날 습관이 돌아온 거죠. 시카고로 돌아가면 다시 앞으로 껴안고 다녀야 해요. 다시 밤에 외출을 두려워해야 하고 다시 총소리에 떨어야 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사는 곳, 밤거리가 안전한 곳, 가방을 두고 와도 돌아오는 곳. 그런 곳이 정말로 있다는 걸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멀어졌어요. 저는 작게 속삭였죠. 고마워요, 한국. 제게 숨 쉴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그리고 언젠가 꼭 돌아올게요. 이번엔 떠나지 않을 거예요.